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시작부터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연기되면서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습니다. 방송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현안을 놓고도 여야 대치가 예상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 거부 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공정한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이던 올해 초 김건희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가열되면서 주자들 간의 공방이 누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재원 마련과 여야 합의 등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의 대치 속에 6월 임시국회가 어제 막을 내리고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이 여당의 불참 통보로 연기됐는데요. 다음 주에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7일 원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한 여야. 오늘 22대 국회 개원식을 갖고 8일과 9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고 7월 국회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 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히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방송사법도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여기에다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행안위에 상정됐는데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가 진작되고 매출이 늘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세수도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25만 원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가운데 16일에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이번 달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고강도 인사청문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예측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뜻에 답할 차례라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는 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며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후보자로 지명된 걸 두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언론인 탄압에 앞장서고 이태원 참사 음모론까지 부추긴 인물이 공직에 앉아선 안 된다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진숙 씨는 MBC를 이명박 정권에게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사장의 입이자 분신 같은 인물입니다.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기다니 정말 제정신입니까?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낸 검사 탄핵안을 놓고 직권남용이라며 위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조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에서 증인을 채택할 수 있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비방이 심해져 지도부가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공정한 경선을 치르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 문자 논란이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후보들 간의 공방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다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당대회를 2주가량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공정 경선을 다짐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보들 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 역지사지해서 같은 말이라도 품위 있게 또 같은 일이라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한 말씀 하나의 행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후보들도 비방보다는 정책 경쟁을 하겠다며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경쟁자들의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 이러한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결국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개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오히려 김 여사하고의 어떤 차별화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도 들고요. 일단 대통령하고의 신뢰 회복이 우선 급한 것 같고 한 후보는 언론에 공개된 문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이 시점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볼까요? 네. 우루루 어떤 걸 상징하는지 좀 이제 아리송한데 지난 한 주가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국회 이제 뭐 정치권을 다 뒤덮었는데 이와 관련된 그런 이슈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네.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 통과되는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대립하는 상황.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의장 단상 앞에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표현해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의 그 우르르 몰려간 그런 표현을 이제 오늘 키워드로 잡았는데 의장 단상으로 몰려가서 우원식 의장에게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했던 상황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좀 여기에 대한 좀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이 됐었고 또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단상에 올랐습니다. 국회법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이 이제 규정돼 있는데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토론에 이어지고 있었고 우 의장이 토론을 이제 마무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그게 안 되자 또 재차 요청을 하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의장 단상으로 이제 몰려가면서 토론을 보장하라라는 구호들을 외치면서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해병대원 특검법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대한 이슈는 잠시 후 이제 정치 노트에서 또 이제 자세히 다룰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가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웨이메이커. 영어로 우리가 키워드 적은 거는 좀 이 코너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길을 만드는 사람. 네,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걸까요? 22대 국회가 지금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죠? 기존 관례를 좀 깨고 거대 야당이 탄생을 했고 이 거대 야당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묘사해 봤거든요. 일단 국회 개원식이 연기가 된 이 상황도 아마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고 초유의 일입니다. 새로운 기록들을 써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 22대 국회 야당 의석수가 이제 190석이 넘는 그야말로 거야 상황인 거죠. 네, 거대 야당, 그야말로 이제 거대 야당인데요. 네. 이 거대 야당의 새로운 길은 먼저 22대 국회,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했습니다. 또 원구성이 완료되기 전에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에서는요. 입법청문회라는 것을 통해서 야당 단독으로 사실상 현안 보고 현안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시작되고 원구성이 완료되면 이제 바로 개원식을 하게 되는데 개원식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본격적인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2대 국회는 조금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상임위 활동이 지금 먼저 시작이 됐고 개원식은 아직 하지도 못했습니다. 새 국회가 시작되면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먼저 하고 대정부 질문을 진행을 하는데 22대 국회는 대정부 질문 물론 파행이 되긴 했지만 대정부 질문을 먼저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 개원식 지금의 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역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또 하나 또 살펴보면 이제 보통 대정부 질문을 할 때는요, 특별히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이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22대 이제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해병대 특검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개원식이 연기된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초유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야의 입장이 좀 다 있기는 하지만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탄생 속에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새로운 길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또 국민들이 환호하는 그런 또 새로운 길을 가는 길이 나오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 바로 가보겠습니다. 99.9% 장병 그리고 0.1% 장군. 이것도 좀 오늘 그 세 키워드 모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네. 설마 우리나라 그 장병과 장군의 수 실제 그 숫자를 이렇게 해석한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난 1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이제 발언들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이 장군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많이 좀 이슈가 됐는데 그 관련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도 당시에도 법사위에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 네. 법사위 논란에 대해서 이제 운영위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이제 충돌을 했습니다. 각각 좀 다른 의견들을 내놨는데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좀 이렇습니다. 정 비서실장이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제복 입은 장군과 또 장관을 겁박했다. 이거 좀 지나치다. 라는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박수현 의원이 정 실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발언들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99.9% 국군 장병의 자랑스러운 군복과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의 자리와 장군 계급장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0.1%. 이 뻔뻔한 장군의 군복이 과연 같다고 여기십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큰 범인인 양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특정해가지고 그렇게 등식화해서 질책하고 모욕을 주고
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네, 이번 한 주는 정말 이번 한 주 국회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해병대 특검법에 따라서 여야의 또 파행 또 대립도 이어졌는데 국회가 이제 언제 또 이제 개원식을 하게 될지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또 의사 일정들은 언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좀 많이 지켜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웨이메이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국회에서 좋은 모습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웨이메이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검사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변호인들을 대거 공천해 법사위원으로 임명하면서 변호사가 검사를 취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표적 탄핵이자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을 매도하지 말라며 정치 보복 수사의 역색선전까지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일자 논평에서 사용한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며 실무적 실수로 정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해 혼동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2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동맹 표현에 대해서 비난하며 여야 공방이 벌어졌고 대정부 질문은 파행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흉기 습격범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엄벌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망상에 가까운 극우적 사상에 휩싸여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정치 테러범에게 중형 선고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6개 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6당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고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참여 보장 제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필리버스터입니다.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 제지를 위한 여당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합법적이고 고의적인 방해 수단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정리한 대로 보내진 이후에 소위 말하는 상관들이 개입을 한 것이죠.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은 불필요하며 야당이 일방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수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고 정치적 의도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반박 토론에 나선 민주당은 누가 이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고 조작했는지를 밝혀서 그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맞섰는데요. 거야의 횡포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를 모독하는 최악의 정치행위입니다. 의회주의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하에서 통곡하며 행동하는 양심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기록은 5번째 주자인 박준태 의원이었습니다. 6시간 50분 동안 발언했고 도중에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발언 기록은 얼마일까요? 바로 지난 2020년 국정원법 등 개정안 표결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요. 당시 윤 의원은 무려 12시간 47분 동안 발언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우리나라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언제였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다름 아닌 지난 1964년 제6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당의 김준현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연설을 진행했고 결국 동의안을 무산시킨 바가 있는데요. DJ의 전설의 연설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는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의 취지에 따라 토론을 멈추고 종결 동의를 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겁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제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오후 5시 53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86표, 반대 2표로 필리버스터는 중단됐습니다. 이렇듯 약 26시간 만에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고 곧바로 표결에 붙여지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새 국회 들어서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됐는데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법에서 비롯된 여야 대치로 전국이 또다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우리 강전의 변호사님 네. 지난주 방송 보시고 네. 저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하시던데요. 지난주 재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주 자리를 비웠는데 재판 전지현 때문에. 변호사님께 네. 강전희 변호사가 긴장하도록 가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묶어두고 싶은 마음에 네, 어디 못 가게 꼼짝 않게끔 제가 하려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재판 때문에 가셨군요. 근데 자꾸 자리 비우시면 시청자분들이 심판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열심히 주의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볼 내용은요. 25조 원 소상공인 대책 내용인데요. 이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와 전기료 등의 비용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 경제 정책이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될 수 있을지 오늘 여심 저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서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우리 강전의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책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라는 것을 주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랬는데 대출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지만 영업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와중에 소상공인분들께서 이자에 대한 부담 같은 걸로 연체율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금리가 많이 높아졌으니까요. 예, 이자 부담이 늘었고 또 그 와중에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이 그동안에는 저신용자만 있었는데요. 중저신용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대한 80만 명 정도까지 정책자금 보증부 대출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는 이런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료도 그동안 지원 대상이 한 연 3천만 원 정도였었는데요. 6천만 원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는 것이 되었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임대인께서 임차인에게 어떤 자의로 임차료를 인하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코로나19 때 상당히 많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행렬에도 동참을 했었죠. 네, 이분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이걸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임차료 지원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새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이 됐던 것인데 이제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확대를 하고 자금 규모도 한 10조 원 정도를 늘려서 이게 한 30만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뭐 불효불급한 규제를 혁파한다 이러면서 밸류업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번 지원책을 발표를 하면서 가장 주목받은 발언이 있습니다. 이 25조 원 소상공인 대책은 포퓰리즘적인 그 현금 나눠주기식이랑 다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한 건데요. 자 공감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그 정도의 문제의식만 드러내셨으면 괜찮을 텐데 뭐 그럴 거면 10억 주고 100억 주지 그러냐라고 상당히 이 문제를 가볍게 치부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말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경제인식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논의조차 못한다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이 정부의 어떤 고간지키기가 실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원이 났어요. 지금 재정 경제성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추경 없이 그냥 대출 연장 시한만 좀 느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재정 지원 형태는 전혀 금기시하고 있는데 56조 원 세수 펑크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또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가 상당히 늘었다. 가계 부채도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이 정부 46.9%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왜 나라 국간을 못 지켰냐라고 했을 때 43.7%였어요. 2021년도에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그렇다면 이 25만 원 그 부분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현금 살포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라 국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느냐. 돈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이 거치지 않는 거예요.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마중물 형식으로 1인당 25만 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그 전이 될지 논의를 하면 되는 거고 민주당은 25만 원 이상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만 한번 논의해서 시장에 돈이 돌게 하고 이거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물가 인상 등등을 우려한다는 목소리 분명히 있죠. 유동성이 커지니까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역화폐 형식으로 소상공인의 사실상 간접적인 지원 형식으로 이 제도를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10억, 100억을 주지 그러냐라는 어떤 비아냥의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그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5조 원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금융 지원이 대부분이고 직접적인 그 재정 지원은 25조 원 중에 1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제 이 정책을 좀 연장을 하거나 그 좀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고 정부가 추경 편성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에 또 신규 예산 투입이 없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인지 들어볼까요? 안도걸 의원 말씀하신 내용이 직접적인 지원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간접적인 지원들을 늘려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이자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게 우회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마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하는 이야기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수 부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산 확장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25만 원 민생지원금뿐만이 아니라 뭐 양곡관리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예산의 편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본인들은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뭐 세수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해 정부에서 하겠다는 어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뭐 이제 감액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민주당은 그렇다면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왜 한 사람당 25만 원만 주는 것이냐, 10억이든 100억이든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다소 감정적인 발언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좀 맞지 않는 정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총선 이후에 영수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이미 말씀을 하신 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25만 원이라는 예상을 원래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이런 처분적 법률을 가지고서는 민주당이 다수 야당으로서 진행을 하려는 것에 대해 정부는 지금 권한쟁의 심판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부분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660조 정도 있었던 나라빚이 1000조로 늘어났습니다. 아까 장 변호사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GDP 대비 채무 비율이라는 것이 36%에서 한 2017년 36%였는데 2022년 정도 됐을 때는 49%까지 올라갔거든요.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말하자면 퍼주기 정책을 했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좀 이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떠한 이거는 매표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지금 근본적인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이유는 코로나19 때 많은 대출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애초에 이 지원 정책이 간접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 지원 대책으로 직접 현금성 어떤 뭐 배포를 한다거나 지원을 하는 걸 상당히 이 정부는 금기시하는 것 같은데요.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예비비로 469억을 썼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당연히 안 들어가야 되는 국가 세금입니다. 알고 봤더니 예비비에 편성된 금액이 640억 원에 달합니다. 사실 이런 돈은 그럼 필요비입니까? 이거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었나요? 이런 것을 서민 지원과 하는데 전용해서 쓰는 게 더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한 고민이 과연 있는 것인지 어떤 나라 국간을 지켜야 된다. 재정 견정성의 어떤 건전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대의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정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대통령의 어떤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도 편성됐던 예산보다 훨씬 초과해서 쓰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25만 원이 다액이라면 그 부분과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계층이라도 조율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이 당론은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민주당을 그냥 공격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논의가 정지됨에 따라 그 피해가 소상공인, 서민, 국민들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이 소상공인 25조 원이 대책도 정쟁의 수단으로 또 전락을 하는 거 아니냐, 여야 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이 소상공인 대책이 실현이 되려면 야당의 그 협조가 필요가 할 텐데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서로 좀 어떤 대책,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 발표한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한 25조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3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집약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의 정책 방향인데 어렵지 않은 사람들까지 25만 원, 그들에겐 25만 원이라는 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13조 원이다. 이거를 단순히 비교만 해도 이게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좀 오히려 정부 쪽에 저는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총선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고 여기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형태 그리고 170명의 의원이 다 함께 공동 발의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아마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처리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좀 정무적으로 서로 간에 여야 간에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면 그저께 정부에서 그 이야기를 한 정책들이 결국에는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서로 간에 조금씩은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아예 주지 말자라는 형태가 아니라 다들 기억을 해보시면은 선별 지원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여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뭐 더 어려운 분들은 25만 원 넘어서 35만 원까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대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그 목적 자체는 여야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식에 있어서 서로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법안을 발의하고 여기에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는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고요. 강찬의 변호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왜냐하면 지원책 논의해보면 말씀 주신 대로 그럼 전 국민을 다 1인당 25만 원 이상을 드리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계층별로.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이 어떤 뭐 상위 몇 프로는 제하고 드린 그런 전례가 있기도 하고요. 이게 분별이 또 어떤 시간과 비용이 든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한번 또 해봤던 전력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논의의 첫 발은 뗄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권한쟁의 심판은요. 보통은 뭐 지자체 간에 대단히 이 건이 좀 충돌하거나 이럴 때 막 일반 법원에 가면 3심까지 가고 이러니까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그 규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서로의 어떤 이 논쟁이 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항상 사법부를 찾죠. 헌재에 또 한번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부분이요. 정부 정책만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입법사항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무슨 대규모 유통업법 다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 협조 없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협상은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걸 본인들이 원하는 건 다 간철하되 물론 대통령께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다 민생 지원 책임 부분이 있죠. 정쟁의 어떤 소지가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기본은 어떤 상대 진영이 원하는 것도 받고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의 기본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을 실현해서 과연 그 경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국회 방송도 그 누구보다도 긴장 속의 방송을 좀 내보냈던 그런 하루로 좀 기억이 됐는데요.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제2요구권을 과연 행사할지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이게 관심인데요. 오늘 19일이 해병대원 순직 1주기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자, 먼저 이번에 장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국무회의에 이제 회부가 되면 15일 안에는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제 완료되기 이전에 다시금 국회로 돌아올 것 같아요. 왜 이 부분이 변수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 수용은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탈표가 민주당 입장에선 8표만 국민의힘에서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아마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는 거는 명약관화한 일이고 국회로 왔을 때 8명의
이탈표를 현재 시점에서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뭐 검사 탄핵 뭐 이런 전국으로 국민의힘이 좀 똘똘 뭉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면 다시 한번 발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최상병이 사망한 지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1년 안에 국회에서 제발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걸 또 떠나서 통신 기록 보존 시한이란 게 1년 정도입니다. 네. 그게 지나면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 그리고 어떤 급박함이 민주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죠. 다시 발의할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겠죠. 이를테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했던 민주당의 단독 추천 권한. 이것도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한동훈 전 장관이 제안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말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자세라면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당권을 쥐게 된다면 또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수정안에 대해서는 내놓는 게 저는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네. 또 변수는 통과 수순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민주당이 또 재의결을 할 테고 그때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그런데 어저께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의결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네.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22대 국회가 시작을 하면서 특히나 국회 관행이라는 것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배분 때도 그렇죠. 그랬고요. 이번에도 원래는 대정부 질문을 하는 기간에는 어떤 쟁점적인 안건들을 올리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국회 관행이었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올렸던 것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으로서 사실은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 헌법상에 있는 권한인데요.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국회의장이 밝혔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 180석이라는 180석에서 의결을 했을 때는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이라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 마지막에 곽규택 의원이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좀 강제적으로 마무리했던 부분. 사실은 곽규택 의원도 뭐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좀 강제적으로 종료시킨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절차적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법안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게 21대 때 들어왔을 때는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려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제 의결이 된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협 추천이 아예 없고 민주당 그리고 비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해서 전체적으로 2명이 추천이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는 그중에 그냥 연장자를 자동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그런 조항을 또 새롭게 넣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추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2명의 특검 후보 중에 누가 나이가 더 많은지 당연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을 이제 추천이라는 그냥 절차만 쓰는 것이다. 이것을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돌아왔을 때 저는 지금 현재로서 국민의힘 분위기에서는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탈표는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시 발의를 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1대 때도 마지막에 민주당이 좀 강행적으로 처리했지만 그때 이양수 그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가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 박주민 민주당 수석이랑 좀 대화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기한을 정하자. 뭐 6월 말이든 7월 말이든 그때까지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당정 간에 뭐 전당대회 과정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일단은 수사 마무리되는 것 보고서 필요하면은 본인이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정 간에 그 국민의힘 안에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과의 협의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정말 협치해서 법안을 함께 이제 통과를 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들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여야 간의 지금 국회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이 대화가 물꼬조차 지금 트이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내대표들끼리 어떠한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여기 지금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받을 수가 없지만 앞으로 다음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는 걸 당연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는 협조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다음 질문도 또 아마 긴 답변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질문 한 2가지 정도 남았는데요. 요즘 이번 주에 참 주제 고르기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네,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한 얘기인데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총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공적인 통로로 의견을 또 전달을 했다, 이렇게 밝힌 반면에 다른 당권 후보들은 한 후보 미숙한 대응이 총선에 악영향을 줬다면서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아주 충격적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강 변호사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사실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굉장히 국민들께서 여사의 사과를 원했었던 상황에서 그때 이 문자를 받고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 사적인 문자를 공적인 과정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생각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문자를 받고 뭐 당정 간에 어떠한 협의를 거쳤는지, 그리고 왜 결과적으로는 사과라는 것이 형태가 나오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한동훈 캠프 쪽에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전국 그 연설회도 있고 또 후보들 간의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음 주에 특히 굉장히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는 근데 김웅 의원이 어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렇다면 이건 해당 행위 아니냐.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접전 지역에 있었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앞서 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후보와 그 한동훈 후보 캠프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어차피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과 또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 당원들께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나 입장이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 장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이게 뭐 해당 행위까지일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잘된 정무 판단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총선에 패배했어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작용을 했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재구성한 문자라고는 하지만 이 당에서 어쨌든 시키는 대로, 이게 조율되는 대로 입장 표명을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저자세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선 후보의 그 당시 후보의 부인으로서 여러 의혹들이 나왔을 때, 뭐 학력 위조 등등과 관련해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을 때 지지율이 떨어지니 내가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된다라고 당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첫 일성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적 라인이었다는 겁니다. 두 분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거의 안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수사나 이런 부분은 정말 공적인 라인을 어떤 해야 되겠지만 정무 판단을 하고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이 그래도 신임하는 후배로 보냈을 때는 이 정도 소통이 대단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대통령과 완전한 거리두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온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또 본인은 받아들였다, 이런 발언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한다거나 더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검찰 출석이나 여러 어떤 변수를 가져갔다면 총선이 이런 결과로 과연 나왔을까? 완전 참패 대패를 했으니까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는 내 책임이 아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출사표를 던질 때는 이 모든 총선의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 책임이라고 보여지는 행동과 말, 언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이게 당의 지도자로서의 선택하는 주체로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전당대회 묘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이 직권남용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발을 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이게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누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장 변호사님. 네. 저는 일단 검사 탄핵을 민주당이 3명의 검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1명 안동환 검사는 헌재에서 기각이 났고요. 2명은 계류 중입니다. 이정섭 검사와 손준성 검사인데요. 그나마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거 조작의 어떤 정황이 상당히 뚜렷하게 드러났었습니다.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부분이 이미 판단이 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에서 헌재 판결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이를, 물론 부적절하다고는 꾸짖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탄핵이 인용될 것인가의 부분 하나, 왜냐하면 탄핵이 전 4명에 대해서 다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그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감내해야 되는 숙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 전략적 차원에서 여론 환기용으로 이 4 검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3명의 검사 탄핵할 때는 본회의로 바로 이제 회부를 했고요. 회부를 하면 직무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지금 법사위에 회부 중입니다.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물론 지금의 검찰, 국민들의 신뢰 얻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공평 중립적으로 정치적인 편향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도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이게 전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사실상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탄핵이란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끝까지 한번 책임질 수 있는 자세로 이 밀어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안 발의한 4명의 검사, 첫 번째 박상용 검사가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달에 9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대북 송금 과정에 있어서의 형을 실질적으로 유죄로 판단을 한 것인데 바로 그 판결이 있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약간이라도 유죄, 일부 유죄의 판결이라도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가기 위해서는 이 판결의 신빙성을 깨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결국에는 탄핵안 발의하는 거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작년에 이미 탄핵안 발의를 했었거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져라. 근데 그때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떠나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딱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것을 강행을 했단 말이죠. 작년 2월부터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그때부터 이상민 장관은 직무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 됐을 때 선고가 났는데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은 당연히 기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년 동안에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최상병 사망 사건도 그때 그러니까 수해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큰 수해가 있었는데 그때 재난 컨트롤 타워는 행안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홍수를 맞게 됐었던 것이고 그리고 최상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많이 희생이 되셨던 부분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 차례도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검사들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한 반년 정도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상민 장관도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반년 정도 뒤에 특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이 되었을 때 그 후폭풍은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더 크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검사들을 어떠한 겁박하기 위한 단계로서 탄핵안 발의를 한 것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